네 번째 강의는요, 고조선과 마항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조선과 사실은 정가화자 유형이라고 해서 이 고조선 동공 문화가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그 구도, 청동기는 단순하게 청동기 유물이 아니다. 세 키워드 제가 제시했었습니다. 무기, 제사, 기술. 요 키워드를 계속 활용하면서 우리가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고조선은 그냥 막연하게 어디 있었을까? 실체가 되게 애매하다. 그게 아니라 청동기 무기를 썼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자, 먼저, 좀 제가 이게 본의 아니게 포인트가 깨져가지고 좀 읽기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청동기예요. 보다시피 이게 이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분포하는 지역을 이렇게 그레이드 처리를 해가지고 마치 전체가 이 고조선인 것처럼 해놓고 남쪽으로 이렇게 사만이 이제 있는 어떤 시대를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고조선이 무엇인지부터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전개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보는 키워드, 이때는 지금과 같은 영토가 없었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요즘같이 이렇게 국경이 말뚝을 받고 하지 않고 역사 기록을 보면은 진짜 애매하게 무슨 강 따라 나오죠. 뭐 폐수가 있어, 폐수, 뭐 다양한 강들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고학을 보면은요, 강이 경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 영산강으로 보면은 영산강 저기 북쪽 남쪽으로 달라진 문화가 있었나요? 한강 저기 북쪽 남쪽 강은 경계가 아니거든요. 다만 강은 그걸 중심으로 문화가 펼쳐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마 이게 거대한 영토가 아니라 이렇게 각 거점별로 이렇게 점점이 이어져 있는 지역끼리 이어져 있는 지역 네트워크, 저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이 바라보는, 사실 문헌사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 다를 거예요. 이제 같은 고조선 이야기를 해도 문헌사 하시는 분들은 나는 뭐 폐수가 현재 청천강으로 본다. 나는 폐수가 뭐 묘하로 본다. 약간 좀 선언식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학은 다릅니다. 고고학은 말뚝박은 국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들끼리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증명한다는 것. 그리고 고고학은 하나의 사건을 증명하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증명한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떠한 자료를 파도 언제 몇 년에 딱 역사 기록에 나오는 사건을 고고학이 증명한다. 그런 사건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서울시 안에 사대문 안을 판다고 해서 다 판다고 하면 우리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그날을 고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고고학은 일련의 과정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고조선으로 대표가 되는 청동기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12대 영자, 여기 대문화, 여기 있는 그 청동기 문화가 점진적으로 요동, 그 다음에 서북한, 그 뒤에 나아가서 이제 남한의 세어동고 문화가 이어지는 그 과정 일대에서 저는 고조선을 찾겠다. 일단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청동기 현황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할 텐데요. 이제 가장 제가 오늘 청동기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를 놓고 하나씩 이렇게 주제를 몰아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청동기는 가장 보편적인 유물입니다. 저희 국악 때 배우는 그 고든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문명론에서 처음 청동기가 이제 국가랑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중국은 그 청동기 시대를 상나라, 은어, 아까 설명해 드렸었던 그 은어 바이블로 해서 각본론까지 나와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떻게 하냐? 똑같이 최초의 국가의 고조선을 청동기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강상무사, 아마 저희 유명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유적지 이름을요. 비파형 동검으로 대표가 되는 것으로 증명을 합니다. 사실 그 과정은요. 북한이
고조선을 어떻게 해서 비파형 동공으로 증명했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한데요. 요거는 제가 사실 작년에 주로 연구했었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은 어쩌다가 비파형 동공에 꽂혔을까라고 하는 그 학살 연구가 있는데요. 간략히 소개드리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그 리질인 남아 유명한 리질이라는 역사학자가 1958년도에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고일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이제 공부를 해서 고조선을 배우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역사학자를 대표했었죠, 북한에서. 근데 이 당시에 소련에서 책을 내요. 전 세계사를 내는데 소련에서 이제 소련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전체 이 구소련과 사회주의권의 어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소련이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질러요. 한국 부분의 시작이 한사군이었어요. 왜? 나라별로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쓴 사람이 한국 전공자가 없었고 일본 전공자가 일제 때까지의 책만 읽고 쓰니까 중국에서 온 기자라는 사람이 전설적으로 아는데 모르겠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한사군부터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국을 비하하는 뜻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거를 보자 북한에서 벌떼같이 반발합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 북한은 각 독립했잖아요. 사실 되게 그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칫 이게 나와버리면은 소련이 공인한 거예요. 북한은 원래 너희는 근본이 없는 나라들을 갑자기 만들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강력히 항의를 하고 고조선을 빨리 밝혀야겠다라고 하는 그 방침을 세웁니다. 그리고 리지린을 보내죠. 리지린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이 사람이 5.1강 때 가서 고조선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아까 나나 요 나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고조선이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북한에서 이미 써봤어요. 왜냐면은 원래 리지린 전공이 청동기 고고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은 중국 철학이었어요. 일본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때 나이가 유학 올 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옛날 사람 1950년대 40대 중반이면 사실 이때 이 사람 평양고고 수석 졸업한 아주 수재이긴 한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갑자기 철학자가 갑자기 고대사 전공 바꾸는데 바꿔서 2년 반 만에 그것도 중국어로 논문을 써요. 불색 줄이 없죠. 고조선 연구를. 그때 갑자기 논문을 썼을 것 같지가 않죠. 미리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 창작을 했어요. 중국, 북한 내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주울레 총리 중국한테 이제 담판을 주죠. 북한이 이거 안 주시죠. 우리 고조선 증명해야 되니까 주사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간도 지역을 중국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이걸 허락해줘요. 3년 동안. 그 유명한 조중고고 발굴대라는 걸 해줍니다. 이때의 자료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중국에서. 일기 형식으로. 그래가지고 봤더니만 이지린이 이때 이 만주 일대에서 왕검성, 고조선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좀 잘못한 게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지방 지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뭐 되게 불충분한 자료들 이거 보면은 그 영구시 어딘가에 있다, 해성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가서 보면은 명나라 때 정도밖에 없는 식으로 막 실패를 해요. 그러자 1년 만에 이지린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왕검성을 찾는 거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대신에 고조선의 사회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청동기라는 규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급하게 바꿔서 대련만 유동반도 끝에 있는 이 지역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선생님, 김 교수님 아시겠습니다만 안지민이라는 과학자 기억하시죠? 예. 안지민이 이제 조선고 발굴 때 중국 측 단장이었어요. 근데 안지민이 고향이 대련이거든요. 자기 동생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파자고. 그래서 나온 게 비파형 동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무덤에서 수십 명의 인물이 같이 수백 명이 나오니까 노예제다. 그 마르크시스트는 노예제 이꼴
저기 국가이기 때문에 노예제, 비파형 동검 그렇게 해서 보조선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 뭔가 하얀이 많죠? 그 뒤에 이제 그거를 8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북한 연구를 받아들이면서 보조선 연구에 붐이 일어났죠. 제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예. 왜 얘기하냐면 제가 1990년대 그때 막 개방이 되고 북한 자료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대학을 다녔고요. 그래서 저도 이 보조선 퀴즈, 비파형 동검 그때 저희 나이들에는 청동기를 막 연구하는 시점이었죠. 바로 앞에 있는 저기 임용민 교수님 때 저기 농촌토성 발굴하시고 이러셨을 때 저는 그거는 제 앞서였습니다. 80년대 학번까지는. 저부터는 이제 국방. 그러면서 제가 이때의 그 영향으로 석사 논문을 이제 비파형 동검으로 쓰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은 보조선이었다. 그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예, 잘했지. 원래 저도 참 베란다지만 나이 먹으니까 50 넘어가니까 앉으면 자리 있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중국은 이렇게 만리장성이 서북한까지 갔다라고 봐서 고조선은 평양 일대에만 있었다고 봐요. 사실 이게 큰 논쟁이죠. 중국은 이제 이 장성을 계속 늘려가지고 서양까지 보고 있고, 반면에 이지리는 이 비파형 동검이 나온 이 책, 이 난하 폐수에서 이 일대를 다 조선으로 봤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앞에 있는 요 우리나라 교과서 보면은 마치 백두산 만주까지 다 우리나라 고조선인 것이냐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 지역을 다 특히 백두산 일대 같은 경우는 유적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넓게 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문제가 지금 무엇이냐? 연구의 한계. 일단은 북한 지역에 지금 거의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헌사적으로 너무 우리는 지나치게 되네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해요. 저는 고고학자들도 그렇고요. 문헌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문헌사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예컨대 철기 이야기, 우리나라 철기가 연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상당히 당연한 결과겠죠.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연나라 장수 김계가 고조선 침략했다는 그 기록에 계속 결부시켜가지고 모든 연대를 거기에다 맞추는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긴 한데 저희는 여전히 그 문헌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강한 것 같고요. 또 고고학적 방법이 조금 맨날 형식 분류 제가 참 별로 안 좋아하는 많이 갖고 만 떠왔는데 너무 형식학적인 문법이 있으니까 유물을 쪼개서 보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이 거대한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은 절대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파하는 건 예컨대 많은 실명 거론하자면 예컨대 여기 전남대 계신 조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아주 그냥 디테일하시죠. 많은 분들이 디테일한 걸 쪼개다 보면 그거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을 해서 거대한 하나의 문화적 실체로 보려는 우리나라는 방법론이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컨대 그 말에 틀리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지만 비파형 동검, 미송리형 토기, 그다음에 조인도를 또는 석관묘 요 세 가지를 하나를 묶어서 이것이 쓰게 같이 나오면은 고조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저는 이 중국에서 말하는 이 만장성 알겠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중국이 2012년도에 장성 공정하면서 현재 사령관까지 가는 이 장성을 북쪽으로 있고 만주로도 가고 이 동해안까지도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무슨 갑자기 급하게 핸들폰 있는 차도 아니고 이렇게 장성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건 점선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장성 공정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장성들은 대부분 실제 성이 아니라 이렇게 동화대하고 요새 같은 것을 무조건 장성으로 이런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것이
뭐랄까, 장성이라고 하는 자체를 영역이 없었던 고대의 이 사람들을 마치 영역을 만들어 놓고 하면서 아까 말한 선언적으로 자꾸 고고학 자료를 규정시키려는 그러한 양상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이제 갖고 있는 자꾸 중국말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의 자료가 중국 안주에 그러니까 요령성에 있는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조선을 인정하지는 않는데 놀랍게도 진계가 침략한 건 인정합니다. 중국이. 되게 모순적이에요. 이게 제가 봤었던 그 중원 이 요양박물관에 있는 진계의 그림이 진계의 침략도인데 요양시 아직하면 신화관의 밑에 있는 역사도시죠. 진계가 이 지역을 정벌하면서 비로소 중국의 땅이 되었다고 해서 홍보를 아주 크게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거대한 그림이 있어요. 진계하고 연나라, 언이라고 하는 한문도 같이 있죠. 근데 여기 도망치는 조선의 그 깃발은 일부러 잘랐으니까 안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연계가 싸운 것도 인정하고 연계가 이 지역을 정벌한 것도 인정하는데 그들과 싸웠었던 고조선은 어디에도 글자가 없다는 전쟁의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되게 모순적 상황인 거예요. 한사본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사본이 있다면 그 필연적으로 그 앞에 있는 그 고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그래서 식민지가 나온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교묘하게 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매하게 그냥 청동기 이름을 붙인 문화유형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역사학적인 어떠한 선입견으로 이것을 모두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조선의 청동기를 우리가 되게 극단적으로 우리는 갈려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예 이거 문헌사 하시는 분 나는 예컨대 제가 발표하면은 나는 폐수를 청천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위는 다 조선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의 얘기를 대놓고 해요. 한참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12대 영자는 거기는 이제 산과 동호의 땅이다. 나는 왜냐면 문헌에 어디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본다 하는 그러면은 한국 세종동경 문화가 12대 영자랑 요동에 있는 그 데서 왔으면은 마한의 기원은 산과 동호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문헌상은 이렇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일일이 비판한다. 의미가 없죠. 저의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비파형 동검이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 제가 계속 공부한 겁니다. 기술, 무기, 제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고조선에 대입시켜 본 겁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강의했었던 그 대능아 유역의 청동 그릇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저의 커다란 밑그림이었습니다. 유라시아로부터 점점적인 내려오는 청동 기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현지화해서 자신의 사회를 굳건히하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즉 왜 그런 용어를 썼을까? 질탁 조 위에서도 내려오고 어미가 부위를 알을 쪼고 새끼도 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조선이라고 하는 실체는 청동기를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자, 청동 재련 기술, 그 다음에 무기체계, 제사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놓고 기원전 4세기경부터는 이제 원거리 교육이라고 해서 중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기록이 보입니다. 사실 고조선이라고 하는 기록이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는 사마천이 젊을 때 30대 중후반에 아마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사관으로 있을 때. 그 말은 이 전쟁할 때 매일매일 전황보고가 중국으로 사관한테 왔다는 뜻입니다. 즉 맨날 보고 있었던 것을 자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는 대부분 그냥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마천 사기 이전에 있었던 조선에 대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교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피 교역은 모피가 유명하다든지 다시 말하면은 중국 기록에 기록된 고조선은 실제 고조선이 아니라
중국이 인식하는 고조선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제 프랑스라고 하는 실체하고 저희가 아는 프랑스는 좀 다르거든요. 하면은 프랑스 하면은 뭐 에펠탑, 바게트빵, 루이비통 수많은 명품으로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교역을 통한 교역품으로 인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교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극히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고고하게 이야기하는 다양한 고고학적인 요소로서 그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것이 이제 좀 약간씩 겹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했었던 것이 종합이 돼서 이제 한 번 더 오기 편에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세이마 스트루비노라고 하는 그것죠. 청동기를 만드는 장인들. 벌써 제가 이 얘기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는지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동 장인들은 거점별로 이렇게 확산되었습니다. 이거는 문화를 초월해요. 이 서부 시베리아에서 보이는 이 거푸집을 내장하는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만 있냐고요? 아니요, 똑같은 형태의 청동기, 똑같은 형태의 거푸집을 이 하북지방하고 요령서 이 일대에도 똑같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이들이 왜 이동했는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자, 누가 고조선의 청동기를 전파했는가? 아까 요거에 대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까 앞에 봤었던 거푸집이랑 다 똑같죠. 자, 근데 맨 왼쪽 거는 하북성 이 지역입니다. 바로 허웨이성의 북쪽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석관묘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한국 병산. 병산이면 지진으로 유명하죠. 이 일대예요. 즉 초원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오는 건데 보면은 이게 둘이 저기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국 병산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내몽골 그 하가족 상층 문화의 소석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세 개가 약간씩 지역은 달리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무덤풀에서 거푸집이 대량으로 발견된 무덤들입니다. 이 하나의 무덤에서는 이 수많은 거푸집이 나옵니다. 예, 우연이 아니겠죠. 이건 뭡니까? 이 당시에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자들은 그 사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동안에 살면서 내가 죽으면은 내 물건도 같이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뒤를 이었었던 후계자가 그 노하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청동 대련 유적지 보면요, 청동 대련 유적지가 고유력 파괴가 된 채로 발견됐어요. 이건 다 무너뜨린 거예요. 누가 이거 기술 배워가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유출을 막는 동시에 아마 거푸집 자체에도 신성한 힘을 부여했을 겁니다. 저희도 보면은 지금도 그렇죠. 수많은 그러한 그 전문가들은 자기네들이 하다못해 대장장이든 소를 잡든 예전에 백정들이 다 자기들만의 의식이 있고 자기네들의 그 도구와 기술에 신성한 힘을 부여하면서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기술을 계속 관리했었죠. 바로 그 흔적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고조선 지역으로 이동하는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청동기를 만든 기술자들은 동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런데 기원전 9세기에서 6세기 사이입니다. 바로 빛파용 동검이 등장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조선의 최초의 얼굴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 요양방문 갔다 오셨죠? 언제 갔다 오셨죠? 요양방문 95일에. 그러시면 못 보셨습니다. 안 보셨죠? 기회가 없어. 맞습니다. 예, 저도 이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요양방문관이 그 옛날 중국 그 청나라 때 건물에 작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때 이제 새롭게 큰 건물로 옮겼어요. 완전 바뀌었는데요. 갔더니만은 이제 그러니까는 전시 공간이 커지니까 다양한 용도를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요양시 탐만촌이라는 데서 발견된 그 유물이 여기서 전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동부, 동거, 그 다음에 거푸집들이 다양하게 출토됐는데요. 자, 연대는 뭐 이제 기원전 5세기 때로 했는데요. 이 거푸집 이게 쌍검이에요. 양쪽에서 이게 요거랑 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거푸집이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한 살다 보면 유물 보다가 등골에서 전기가 지나가는 장면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또 지나갔습니다. 자, 아니 이 거푸집의 반대편에 이렇게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거는 무덤에서 하나의 무덤에서 발견됐거든요. 빛파형 공공과 거푸집들 다수고 무덤 주인공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청동 장인 기술자였죠. 자, 근데 이 거푸집이요. 일단 여기 정가마자 가리 지급하면은 분명하게 빛파형 공공, 고조선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얼굴의 증거일 것입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뚜렷한 증거겠죠. 2번. 자, 여기는 거푸집으로 쓰지 않는 반대편입니다. 거기다가 이 얼굴 모양을요, 음각이 아니라 양각으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 뭐 음각한다면 이제 쓰다가 심심하니까 저희들 비눗과 위에다가 뭐 비누에다 이렇게 딱뭐 튀길 수 있다? 아니요. 작정하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만들고 주변을 딱 파내는 식으로 해서 이게 도드라지게 하는 양각으로 했다. 이거는 처음부터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덤에 들어가는 이 귀한 거푸집의 겉에 표현을 굳이 할 리가 없겠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청동 장인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노하우에 대한 집착, 재산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얼굴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몽골로이드, 광대뼈가 튀어나오고요. 근데 위에가 약간 얼굴이 크고 밑이 약간 좀 작고 좀 부드러워요. 아마 부부가 같습니다. 예, 남편 부인. 실제로 우리 그 청동기로 제일 유명한 동네가 오나라 월나라 아닙니까? 그 5월 그 동주 5월 거기에 뭐 간장, 악야 수많은 그 명동들이 나오는 동네였습니까? 거기도 보면 공통적으로 부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간장, 악야. 사실은 노하우를 존속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부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은 이 청동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해주는 어떠한 야금술의 신을 믿지 않았을까? 실제로 뭐 그런 신들에 대한 거는 대부분의 그 기술자들이 갖고 있긴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마 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뭐 조성신 이런 거고 간에. 근데 둘 다 이 머리에 상투를 들고 있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예. 사실 그 위만이 그 조선으로 투항할 때 상투를 틀고 투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비파형 동검 고조선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얼굴일 것이고 또 그들이 이 청동 기술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사 의식도 같이 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만 봐도 이미 저희는 고도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게 함께 발견된 좀 작게 나왔는데요. 같이 나왔어요. 빛파형 동검하고 이 빛파형 동검 거푸집입니다. 저희 예전에 봤던 거 보니까 이게 실제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여기는 사용이 되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거푸집은 청동 장인의 무덤이었을 것이고 여기에 묘사된 인물은 실제 실용적인 기능이 아니고 그냥 장난치듯 낙서한 것도 아닙니다. 뚜렷하게 자신들의 숭배를 하던 그러한 사람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아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건 리와인드입니다. 세이바 투르비노가 등장해서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그 기술을 가지고 신분이 상승되면서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청동기는 부족 단위가 아니라 재련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만의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술력이었을 것이다. 이게 요즘 고조선 시대 아마 테크노크라트였다.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처음 유학 가자마자 제 지도 교수님이 너 말도 안 통하니까 이거나 봐라 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유물이 이거였어요. 저는 지금도 보는 제 지도 교수님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신데 저를 그때 무슨 생각으로 받았을까 유학생을 궁금했는데 그 알타의 미이라 발표하신 분이었거든요. 95년도에 이제 한국에 전시하러 왔다가 그때 이제 저는 비파이어 논문으로 쓰면서 저는 그때 뭐 이런 거푸지 재련 기술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그 비파이어 동금의 형식 분류 이런 걸 막 하고 있었거든요. 저보고 또 만주를 하면 다음번에는 시베리아 쪽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시는 거였어요. 시베리아요. 예. 사실 저희 나이 또래 러시아 유학도 어려운데 모스크바가 시베리아 간다는 거 했겠습니까? 예. 근데 제 성격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겁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좀 철 들었죠. 예. 그냥 가서 1년 동안 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러시아 말이나 배워오지 했는데 가자마자 이걸 또 주신 거예요. 알아서 네가 정리하고 마음 돌려 연구하라. 근데 나중에 알았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청동기를 매개로 고대 사회의 연결을 밝힐 수 있고 유물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을 능가하는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제가 그때 석사 논문을 제가 이제 선생님께 드렸었는데 나중에 들은 소문 선생님께서 그 도면을 다 보셨대요. 봐가지고 한국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는 사람을 잡고 보라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 선생님 말 나온 김에 몰로딘 교수님이신데 저한테 두 번째 또 하나 주문하신 게 있었어요. 이거 다 보고 나니까 하시는 게 네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20분 안에 네가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너는 공부를 잘못한 것이다. 그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20분 만에 다 설명해낸다. 실제로 보면은 몰로딘 교수님은 러시아 시베리아 발굴 나가면요 국내에 있었던 이제 그 시골 농부들이 심심해서 와요. 뭐 하는지 보면은 잠깐 야간 나무 임시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잠깐 한 20분 이야기해주니까 한 톡이 몇 개 가지고 잠깐 보는데 앉아있는 농부들의 20분 동안에 희노애락의 표정이 얼굴 다 나오는 거예요. 웃었다 울었다 하는 거. 이게 20분만 가지면 된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좀 대중적인 강연을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내가 알게 봤죠. 왜 20분 공개했나? 박사 논문 디펜스가 발표 시간 20분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러시아만 발표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걸 대비해서 너 좀 다르다 그 뜻이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대중서를 좀 쓰고 좀 강연도 해야 되고 이런 뜻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 너무 지나갔네. 여담입니다. 밥 먹고 잠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유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차가운 골방 안에서 박사님이 거푸집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들이 입혀 있고요. 여기 황금도 이렇게 맥기라고 하죠. 금동 입히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청동기의 기술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연대가 기원전 20세기, 4,000년 전이었어요. 우리나라 비싼 문토기 가지고 빚고 있을 때 여기 다 끝난 거였어요. 근데 그때 알았죠. 이거는 단순한 연대가 문제가 아니라 청동기는 그것을 만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아까 봤었던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 작은 집단들이 공격합니다. 이 소프카라고 하는 이 유적, 이것과 이 뒤에 있는 하북성과 이 지역 변대 차이는 약 1000년 납니다. 1000년. 시베리아에서 이 지역, 여기 보면 작은 호수의 주거 근처인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1000년 걸렸다. 걸어왔냐가 아니라 이거는
이 청동기 기술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까지는 가지 않는 거였죠. 아니면은 아까 봤었던 이 동해안처럼 일부 자잘한 청동기만 받았었던 거였겠죠. 자,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제가 그래서 고조선인의 얼굴을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청동기 거푸제 새겨진 이 사람. 뭔가 이렇게 개구장이 같지 않습니까? 저희 중학교 때 이렇게 머리 빡빡 밀고 다녔었죠. 중학교 같이 생겼는데, 놀랍게도 비슷한 얼굴이 얼마 전에 구형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알려졌었던 그 얼굴들에도 똑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이건 좀 얼굴을 벌리고 있지만은 저는 이 머리 형태가 되게 별인 것 같아요. 상투를 입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코하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 벌린 거야, 벌렸으니까 그걸 제외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전반적인 그 형태가 비슷한 것은 상징성이 서로 공유되었을 것이다. 즉, 고조선계통의 문화가 주변 지역을 확산되면서 구역까지 연결되었을 것이고요. 요거는 하바롭스크에 있는 암각화에 새겨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무엇인가 일련의 각 유물에 따라서 재질이나 기능은 다른데 중요한 속성들은 서로 같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고조선과 부요를 이야기할 때 그들 제스처를 했었다. 전체 집단들이 다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상위 집단들은 서로 기술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같이 서로 이제 공유가 되었던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고조선에서 서쪽입니다. 제가 아까 12대 영자라고 해서 요선 지역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요선 지역의 얼굴입니다. 요선 지역. 대부분 다 비슷해요. 다만 아까 봤었던 고조선의 얼굴, 탐만촌에서 출토가 된 것과 비교하면은 머리 상투를 쪽진 것을 제외하면은 사실 기본적인 얼굴 형태는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청동 재련 기술과 함께 이러한 사람들을 만드는 그러한 얼굴에 반영된 그러한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기술자들의 어떠한 전통과 함께 왔을 것이다. 즉 기술이 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의 역시 함께 간 것이라는 걸 싶습니다. 주목되는 건 바로 요 칼입니다. 요 칼이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가는 상층문화, 고조선 옆에 있는 발견된 남산군이라는 부족에서 발견되었어요. 비파형 공검에 손잡이가 있는 이거는 의뢰용 칼인데 남녀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남자가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쪽에는 여성이, 즉 양 같이 있거든요. 앞에 봤었던 탐만촌도 보면은 부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아마 그러한 청동 재련 기술과 관련된 사람들의 어떠한 유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요선지방에서 고조선 나아가서 이렇게 부여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대련 지역,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조중보고 발굴 때, 북한과 중국이 공동 발굴할 때, 이기린이 이제 허탕치고, 그 다음에 고고학자들이 등장해서 새롭게 발굴한 대련의 강상이라는 무덤. 아마 이명주 교수님도 갔다 오셨을지 싶은데요. 갔다 오셨겠죠? 예. 이거 대련 공항에서 내리시면은 시내를 가다 보면 해군기지가 있고요. 해군기지 가다 보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발견 스토리가 있는 주셨는데 아주 우연히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지역조차 다른 거 조사하러 가다가 길가에 이제 소지편이 나와가지고 이게 돌들이 막 쌓여있길래 이게 고구려 무덤인 줄 알고 조사를 했는데 약 120명이 이 안에 붙여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무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큰 무덤들이 이렇게 있고 좀 더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가장 큰 무덤들이 있으면은 그 주변으로 그 사람의 가족들을 같이 이렇게 묻은 거예요. 여기도 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 무덤 구역입니다. 무덤 구역. 그리고 여기서 하나 크게 지었는데 좀 더 필요했나 보죠? 옆에 또 확장, 또 확장.
이 다음번에는 또 옆에다가 또 하나 또 지었어요. 거대한 그 가죽 무덤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거는 강상이라고 하고 또 하나 있는 건 우상이라고 하는데 무려 144명이 붙여 있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고고학 예컨대 저희 학예사 시험 낼 때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는데 고조선을 증명했던 동기가 이것을 들어서 북한은 이것이 그 고조선이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노예제.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순장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질인의 실패를 이것으로 극적으로 만회를 하죠. 자, 근데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노예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라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묻혀있다는 노예가 아닙니다. 같이 묻혀있는 거는 공동 가족장이지, 만약에 노예를 증명하려면요, 예컨대 목이 잘린 채로 있다든지, 손발이 묶인 채로 있다든지 하는 강제성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족 무덤인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분석했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제가 하나하나 원 보고서에서 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한번 각 지역 그 구역별로 딱 만들어놨어요. 자, 이 있는 기원전 7세기. 본격적으로 고조선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좀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는 일단 그림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림으로 하나씩 한번 보면은 안 보이는 그림인데, 자, 1, 2, 3, 4 나눠볼까요? 1번 구역의 유물들, 빅파형 공동, 그리고 화살초. 예, 아마 이 사람은 사냥을 주로 하던 사냥이나 전쟁을 하던 사람이었겠죠. 제가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가장 간단한 원칙. 죽은 사람의 무덤은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직업을 대표한다는 거. 그럼 당연한 거죠. 손흥민 죽으면 뭐 묻겠습니까? 손흥민 죽으면 뭘 국가에 불러줄까요? 아니, 평소에는 살아생전 직업대로 축구에 있으니까는 이제 조선 가면 한번 야구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없잖아요. 아니, 영어는 이제 제가 일반인으로 대상하는 겁니다. 아니, 뭐 선동열 죽으면은 나중에는 한번 타자해보라 이런 게 없잖아요. 자, 그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무기가 반영되어 있고요. 자, 2번 구역은요, 무기가 감쪽같이 살려버립니다. 대신에 방주차하고 이러한 집에서 쓰는 이러한 것이 발견됩니다. 4구역은 사구역은 청동기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석기. 아마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수공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바로 3구역입니다. 요 3구역은 버프집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청동을 만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나오죠. 아, 이게 고조선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사회가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보면 각종 직업이 있듯이 여기는 청동 만드는 사람, 저기는 무기, 무사 이런 식으로 직업의 분화가 되어 있었고 각각의 구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구역에서 묻혀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으로 저희는 이제 고조선이라는 사회가 상당히 복잡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제가 지난번에 그 전차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던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거푸집만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거푸집도 없이 청동기 무기류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소옥석구라고 하는 고조선과 이 이름을 참고로요. 엄밀히 말하면은 고조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조선은 약간 북쪽에 있어요. 북쪽 쪽에 있습니다. 고조선은 북쪽에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랬을 때 전쟁이라는 것은 비대칭성이 안 됩니다. 전쟁은 철저하게 대칭성입니다. 이쪽에 제특이 있으면 이쪽도 제특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강력한 전사 집단이 고조선의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빅파형 동검 문화권 고조선도 아주 빠르게 무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제사입니다. 제사는 제가 전차학교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나 이 제사를 중요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대능화 유역에서 중원계 청동기로 제사를 지냈지만 나중에 고조선이 독립하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면서 자기들만의 제사 체계를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단유경, 유명한 단유, 그 다음에 나팔용 동기, 이와 같은 것이 등장하죠.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청동 재련 기술이 지난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 봄에 홍문에서 강의를 합니다. 예. 그때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유세문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면만 막 새겨져 있는 무늬가 있는 그면은 뒷면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앞면은 그냥 반질반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문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기술력 자체가 하나의 신에서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겠죠. 이거는 20세기 초반에 호르펄, 홍룡강성에 있는 샤만의 옷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똑같은 탈주령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는 표현 안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이렇게 거울을 달고 이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 다닙니다. 그 거울이라는 것이 이게 재밌어요. 그거는 제사로서 어떻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서 이렇게 드릴게요. 예, 이 거울 보면서 이 거울의 기원은 이렇게 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고 안에 빽빽하게 채워 있습니다. 거울이. 자, 이거는 바로 태양빛을 의미하고 동시에 제가 지난주에 했었던 전차 이야기할 때 왜 안드로노브 문화에서 말했었던 그 있지 않습니까? 무늬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꼬는 고리가 있어요. 이거를 붙이면요, 이 복잡한 무늬는 이 안쪽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다시 말하면 양복으로 말하면 안감이잖아요. 안감을 굳이 이렇게까지 장인 정신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단유세문경은 더 심하잖아요. 진짜 장인 정신으로 새겼는데 정작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안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요. 앞쪽은 진짜 반질반질합니다. 사람을 비춰보면 사람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요. 이거는 사람 얼굴 보는 용도가 아니라 태양을 반사하는. 그래서 제가 러시아 가면 지금도요, 바이칼 지역에서 샤만들이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복원에 사는데 옛날 것들을 소련 시절 때 샤만들이 엄청나게 탄압받아가지고 거의 없었던 걸 다시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그래서 좀 연락인데 이 샤만들이 기가 세기로는 한국 축구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매년 샤만 축제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어떤 안신이라 불리던 그분께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 시베리아에서 바이칼 지역에 이제 바이칼에도 있고 이 고비 사막에서도 모여서 샤만 축제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이 기세가 막 이러는데 딱 그분한테 앉아 계시니까 그랬다고 하고 저도 이제 바이칼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계룡산 같은 동네가 있어요. 계룡산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학자들이 너 절대로 이 이상 지나갈 때 머리 아프거나 삐가면 즉각 이야기해라. 퉁퉁비지 말고 그 다음에 절대로 샤만 바라보지 말고 샤만 옷도 만지지 말고 약간이라도 뭔가 말해라. 실제로 러시아 분들 의식보다 막 쓰러지고 그래요. 자기 너무 머리 아프고 막 좋다면서. 근데 그분들이 딱 보시면요, 서울판에서 총원에서 이제 이렇게 딱 그게 우리나라 옛날 차원 모습이겠죠? 등장하는데 오동에서 이제 방울소리 영문권이 불려요. 방울소리. 그게 신유 불능소리거든요. 그 방울소리의 기본은 전차 방울소리였어요. 제가 지나갔죠. 전차 이거 쓰고 있다가 푸겨서 파는 거. 막 울리면서 오면은 어떻게 한다면은 진짜 적은 미치지만 반면 또 신이 내려오시는 그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는데 막 영롱한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 거울을 두세 개씩 끼웠는데 이상 움직일 때마다 태양이 반사가 돼가지고요. 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는 지금 이제 그러한 음악 공연 시대이기 때문에 별로 그러한 인공적인 음악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전혀 듣지 못한 초원에서 이 사람이 트랜스가 돼가지고 막 눈을 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거기에다 이제 열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단위경을 다시 보게 됐죠.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는 뒷면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거울에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그 자신이 태양을 대리하는 그 힘을 다른 사람들은 오가갈 수 없게. 저희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명품과 가품은 뭐가 달라요? 자세히 보면은 안감이 달라요. 한 땀 한 땀이 약간 그런 농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을 소유한다는 것. 그거는 바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제사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청동기의 독특한 기술 또는 한마디로 모방이 불가한 그런 자신만의 어떠한 신의 도구였죠. 그래서 한국의 예산 동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맞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하게 청동기가 전파되었다? 아니요. 청동기를 매개로 한 샤머니즘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한국에 왔다는 것은 십자가가 오고 불상이 인도인을 묘사한 불상이 왔다는 것은 종교가 왔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조선의 어떠한 청동기가 사상을 확산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와 같은 종교의 확산도 함께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샤만 만난 이야기. 샤만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까? 누구세요?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제가 입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냥 없던데. 예. 그리고 어디 바이칼에 샤만 바위 가서 사람들 가면 다들 막 잠 못 자고 막 연기가 세가지고 별로 무시 없던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국 전쟁, 이 한국 동란, 방주 항쟁 너무나 많이 현대사에 구금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기가 세진 것 같아요. 이번 고조선을 하면 들었습니다. 새 키워드, 제사, 무비, 기술이라는 것이 어우러져서 그런 것이었다는 것. 다음번에 남한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빅파이어로 문제, 특히 이게 제가 호남 후문을 준비하면서 이 지역이 또 이 호남 지역이 남한에서 이제 그 빅파이어 공업 많이 나오는 유명한 곳이니까.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떤 생각이냐? 남한 사람들은 고인돌 사회는 빅파이어 운동범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갖고 있었던 그들의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컨셉입니다. 우리 무조건 세금 오면은 청동기 오면은 갑자기 석기 시대에 하면 다 갖다 버리고 청동기 주세요 줄 수 있을 것으로 오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들 최신형 갤럭시 20 다 들여봤죠? 하시는 거는 카톡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역시 투지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죠. 저희 어머님, 아버님 투지폰 쓰시는 거 제가 1년 동안 설득했는데 설득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 손자들 사진 받으시려면 카톡이 낫습니다 라는 말 때문에 하셨어요. 자, 약간 좀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최초의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과연 청동기 시대 사람들 청동기를 좋아했을까? 예, 중도 레고랜드입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기에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주거지가 그 귀한 청동기가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고 집자리에서 뜬금없이 출토가 된다는 것이죠. 자, 40호 주거지인데 이거는 이제 길림 성화강 일대에서 나오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부채날 또는 선형 동굴이라는 것이 집자리에서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밌는 게 보면은 석검이 같이 나와요. 아니 청동기를 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청동기를 만드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별로 이 사람들한테는 청동기가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건파두시 동검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동검이 아니라 석공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이 레고랜드 걸 보는 순간 이게 우리는 이제는 청동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레고랜드 또 하나 건데요. 여기서는 심지어 비파이어 녹음이 나왔어요. 집자리에서.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서 지금 레고랜드에서 약 1200개의 집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어디에도 이 비파이어 공검이 나온 집자리가 상위에 있다는, 내지는 조금 더 부가 있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동기는 변방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여 성국리, 유명한 성국리 문화 주거지로 보면요, 성국리에서 거푸집이 나왔습니다. 동키 거푸집. 그것도 사실은 큰 주거지가 아니라 작은 주거지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좀 더 관찰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밑에 풀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양쪽이 날이 좀 다르죠, 크기가. 요쪽만 더 달아있습니다. 요 부분만. 한마디로 저희들 과일깡 가렸죠? 그것 돌리시면 됩니다. 특정 부분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아마 집에서 쓰는 생활 용도의 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똑같은 레고랜드에서 발견된 다른 돌로 만든 석검이에요. 재밌게도 둘이 마모하는 흔적이 똑같습니다. 마모하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나머지 위치가 똑같습니다. 이게 석검이죠.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이 귀한 비파이어 농골을 받아서 샤만, 지도자가 이거다가 아니라 집에서 그냥 집에서 쓰는 이러한 그 용도로 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자리를 버리면서 청동기도 같이 버렸겠죠. 다른 석기하고 큰 차이가 없었을 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부모님께 최신 아이폰 줘봤죠? 드려봤죠? 카톡으로 쓰시는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 사회에서는 석검이 중심이었고 석검의 대체 용도로 청동기가 쓰였던 것이죠. 생활에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동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모든 사회를 바꾸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실제로 북한도 그렇고요. 만주 지역으로는 이미 청동기 기술이 모든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그 영향이 이 남한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잘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동기 귀한 줄 몰라서 이랬을까? 저는 그랬다기보다 의도적으로 청동기를 좀 이렇게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을 보겠습니다. 역시 중동입니다. 최근에 그 레고랜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지 간에 가장 많은 한 번에 1200개의 주거지와 200개의 무인도를 발굴했기 때문에 일단 그 자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화살촉도 함께 발견되었어요. 근데 이 화살촉은요, 놀랍게도 중국 서주 시기 때 보이는 것과 똑같은 형태예요. 요거는 사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을지는 모르겠어요. 화살촉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너무나 이제 나올 수 있는 형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세요. 나온 위치를 보시면 재미있는 게 여기에 다양한 화살촉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이거는 아마 이제 이거는 집자리에서 나오는데 집자리.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 한쪽에다 이렇게 화살을 쌓아놨겠죠? 화살촉과 화살대에 꽂혀 있는 틀이 있을 텐데 청동 화살촉이라고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른 화살촉과 같이 쓰였어요. 이건 뭡니까? 이렇게 순수한 치료로 발견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숫돌도 같이 발견됐어요. 이거는 이제 쓰면서 계속 돌처럼 갈면서 썼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청동기 시대 한국은 청동 귀한 줄 몰랐다. 근데 그 현상이 지나치면서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 때 그리고 일제 때 가장 우리나라 공부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문화를
좀 느리다 내지는 원시적이다는 설명하면서 금속 병용기를 이야기하면서 석기로 청동기를 모방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석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요, 반대였어요. 청동기를 갈아서 석기처럼 만들었어요. 이거는 중도에서 발견된 그 고인돌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아마 이거 비파용 동검 편을 칼이 잘라지니까 그걸 갖다가 조각으로 다 재활용한 것인데 이게 이런 형태의 석촉 형태를 만든 거예요. 반대가 됐어요. 청동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는 석재가 없으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돌처럼 쓴 것이었죠. 여전히 석검을 좋아하는 마제 석기 문화가 주류였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입니다. 비파용 동검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이제 참 레오렌드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프죽겠는데요 예.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발굴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레고랜드가 좀 말이 많았던 게 제대로 파면 한 30년을 파도 못 팔 유적을 5년 만에 다 파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워낙 눈이 심하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발굴 잘못했다는 티가 날까봐 되게 좀 발굴단들이 조심하면서 발굴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동검도 이제 발굴했을 때 이게 이 보인돌의 무덤의 바깥에서 발견됐어요. 이 동검이.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그대로 보고할 경우에 마치 자칫하면은 발굴 잘못해서 이렇게 제대로 발굴 못했다는 말이 나올까봐 되게 오랫동안 이거를 좀 감추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와서 제가 물어봤죠. 저한테 이걸 정보가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는 원래 무덤 밖에 꽂아두는 것이 맞다. 예. 실제로 청동기를요 무조건 저희는 이렇게 이 허리춤에만 다는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검의 또 하나의 그 역할은요 이렇게 밖에 꽂아두고 이것으로 상징화시키는 겁니다. 그 누구죠? 그 엑스칼리버 아서왕이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그 칼을 상징화하는 풍습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고인돌에는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이 무사계급이 실제 무기로서 비파용 동검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의뢰용으로 썼던 것이죠. 참 남한은 뭔가 달라도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게 다 고인돌들입니다. 고인돌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고인돌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어요. 예, 가장 바깥쪽에. 그러니까 여기는 무덤 구역의 그 당시에 보면 아마 무덤 구역의 가장 끝에 경계 지점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고인돌이 있었으면 고인돌을 세워놓고 그 덜 앞에 이렇게 칼을 딱 꽂아서 놓은 것이었죠. 예. 그래서 무엇이냐? 무기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의뢰로서 쓰였지 실제 정작 이 고인돌 다른 200개의 그 고인돌 내에서는 정작 비파형 동검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10자리에서도 비파형 동검 나오고 바깥에다 뽑기까지 하는데 정작 이 수백 개의 고인돌에는 아재 석검만 나오고 비파형 동검은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는 용도가 달랐을 것이다. 자, 바로 그 용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의 용도였습니다. 고인돌 동검 바로 머리예요. 전사를 숭배하는 전통입니다. 아서왕의 엑스칼리버도 그렇고요. 스키타이의 군침이나 흉노의 칼도 그렇고 전부 다 공통적으로 칼은 전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왜 저희 2차 대전 때 영화 보면요, 전사가 전쟁 죽으면은 감회장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총을 꽂아두고 그 위에 투구를 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진 것이죠. 김천 성궁리에 그 귀한 비파용 운동을 앞에 꽂았어요.
안에 앉는 거. 요거는 그 우리 고인돌, 오린돌, 죄송합니다. 오금동이 아니라, 그거는 그 고인돌에 이렇게 그 안각수가 있지 않습니까? 칼을 꽂아두고 여기에 한 명은 못 긁고 한 명은 써서 참배를 지내는 장면이 여기서 오린동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칼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지 실제로 전사들의 무기로서보다는 상징화되고 숭배되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이었습니다. 남한의 석사는 실제로 청동기가 마제석검을 대체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제석검의 그 엄청난 기세에 오히려 비파연금은 물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파연금을 만든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쌀문사를 짓는 그 부여 송국리 문화 그쪽으로 본격적으로 꿰뚫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보면 송국리 문화가 전라남도의 고인돌들의 비파형 동검 나오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나와도 남해안 지역에서만 나오고 작은 고인돌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본격적으로 워낙에 토착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꿰뚫지 못하고 여전히 마제석검처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히 남해안 이 전라남도 고인돌에 나오는 비파연 등급을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갈아서 재사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형태가 없이 이렇게 밋밋하게 갈려진 동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고인돌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귀해서 쓰다가 닳아서 달아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갖다가 그렇게 귀한 거면은 부러져 쓰는 걸 고이 버리던지 다시 재사용을 해야지 왜 원래 형태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갈고 갈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 것이 바로 이렇게 봅니다. 마제석검에 맞추기 위해서 마제석검을 쓴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칼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파연 동검은 그러한 칼집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칼집에 맞게 동검을 갈아서 마제석검처럼 만들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청동기라고 하는 보편성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청동이 마제석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청동기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변화는 대부분 갖고 있었습니다. 고인돌, 마을, 그 다음에 쌀농사 같은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통으로 오히려 청동기를 막아버렸었던 그러한 현상들이 이 고인돌 사회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청동기가 내려오긴 합니다. 언제? 우리로 말하면 세영동검 문화 때 내려오는데요. 세영동검 문화 때 내려오는 그 원인은 자연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보조선 세력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남한에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본격적으로 남한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나씩 제가 이제 앞에서 했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11에서 9세기 아직 비파형 동검이 보조선이 생기기 전의 시절인데요. 좀 제가 이게 폰트가 깨져서 그런지 좀 보기가 어렵긴 한데요. 대충 보면 이 지역은 이제 아까 대흥한 유역에 중원계 청동기가 있었고 북방계 청동기, 남한은 조그맣게 아주 미세한 청동기 몇 개가 나왔을 뿐이고 이 요동 지역과 서북한 지역, 남한 지역보다 이렇게 마제석검이 있었습니다. 즉 마제석검이 일찌감치 이 지역을 발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역으로 이제 비파형 동검 문화가 확산되는 게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죠. 자, 비파형 동검 이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9세기 때입니다. 기원전 9세기 때에 그 청동기가 북쪽에서 다레만 쪽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무기를 만드는 사람 무덤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여기 요동 지역,
노동 지역도 이렇게 거푸집이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 청동기를 만들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국의 비파용 공급 문화인데요. 제가 예전까지는요,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만 해도 비파용 공급의 기원이 요서 지역이었고 연대가 기원전 한 8세기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2017년도에 공식적으로 제서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비파용 공급은 기원이 노동과 한반도였을 것이다. 이 한반도에서 기원전 11세기 단계에 이미 비파용 공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파용 공급의 기원은 요소 지방이 아니고 노동 이 한반도 이 일대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비파용 공급이 등장하지만 이것도 역시 발견된 것은 집자리였어요. 발달된 청동 기술이 유입이 됩니다. 되지만은 주로 석검을 사용했었던 그 사람들의 석검을 이렇게 대체하는 식으로 해서 비파용 농검이 등장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요소 지역에서만 있었다는 뜻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원전 8세기에서 이제 그 7세기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등장했다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누군가가 또 반론 제기할 수 있겠지만 고조선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그 정치체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바레만 위협, 요서 지역에 12대 영자 이동이 발생하면서요. 그 이전까지는 이 지역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중국계의 청동기를 썼었어요. 그 대능하에서 기자조선에 썼던 것, 기자 청동기 나오는 것처럼. 근데 바레만 지역은 중원계 청동기가 없어집니다. 중원계 청동기는 이렇게 북쪽에서만 일부 발견돼요. 일부. 요거는 이제 하가장 상층 문화이고요. 고조선 일대에는 안 나오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단유경이라고 하는 내문경이라고 하는 독특한 청동 거울을 기반으로 하는 제사 체계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청동 거울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 단순한 하나의 유물이 아니라 그들만의 새로운 종교가 생겼다는 것을 종교 체계가 생겼고 그것이 청동기라고 하는 강력한 그 기반 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파용 동거우 사방에 확산되면서 그와 함께 거푸집 같이 나오죠. 아마 청동기를 만들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기원전 8세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남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한에도 비파용 동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파용 동검이 계속 변두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요 두 개는요, 청도 예절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뭐 전상주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청동기입니다. 하나가 아마 이제 경주박물관에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계명대학교에 있는데요. 둘 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청동기는 청도 예전부터 이 두 개는요, 청도에 살던 어떤 사람이 우연히 동네에서 돌산을 갈다가 발견했대요. 돌무더기를 막 이렇게 헤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동 칼이. 때마침 그것이 이제 그 근처에 살던 그게 80년대 그 중반이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거 문화를 잘 몰랐는데 대학 가는 사람들 드물었던 시절 다행히도 그 마을 근처에 계명대 학생이 졸업생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거 유물이다 해가지고 그때 계명대 박물관으로 가져다 주고 이제 해서 이제 알려주게 됐죠. 근데 발견된 그 지역은 그 어디에도 고인돌도 없고 집자리도 안 나오는 산비탈이에요. 유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이거는 그냥 묻은 것이죠.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비파용 동검이요 주저를 하고 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등날을 이렇게 잘 갈아서 이게 들어갈 때 잘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주변도 다 막고, 그러니까 처음에 갓 나왔을 때
이거를 마무리한 거 이외에는 어떠한 그 날을 가는 적이 없어요. 날도 되게 두툼해요. 이건 필종기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이 청동기가 되게 얇아요. 얇아가지고 중간에 구멍들 뚫려 있어요. 칼이 구멍 뚫려 있을 정도 얇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이거는 바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즉 비실용적인 재리로 만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의외로 그러한 비파형 농법이 많이 나옵니다. 요수 대련 지방에 나온 적이 있고요. 시베리아도 등에 나옵니다. 즉 아마 이거는 이 청동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든 거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아예 맨앞용으로 따로 이렇게 만들었었던 청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청동 재료와 관련된 제2와 관련된 비파형 공범이 2개나 나와요. 심지어 이 검은요 38cm 제일 커요. 우리나라 관련된 것 중에서. 근데 정작 너무나 얇고 실제 황도것도 아닙니다. 그 주변에 고인돌도 어떠한 주거지도 안 나오는 완전히 매진돼 있었습니다. 네. 한반도에 청동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남한은 이 만주와 달리 청동기술 가진 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도의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기원전 7세기 때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청동 장인 집단들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고인돌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드디어. 근데 진입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청동칼을 꽂아서 이렇게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고인한테 꽂혀 있는 거. 실제 무기가 아니라 제사용으로 이 사람들의 검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즉 고인돌이 남아있는 비파형 동검과 청동기가 남한으로 무한정 들어오는 일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그 영국의 그 무슨 뭐죠? 저기 왜 방직기 때려 무슨 사건 있죠? 러다이트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석검은 뜨거운 불이 필요 없잖아요. 뜨거운 불이 필요 없이 이 손세공만으로도 위식지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불을 피워서 막 가마에다가 불 피고 하나 만들어버리니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들은 우회적으로 이렇게 의뢰로서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렇게 칼을 꽂아서 하는 풍습은 스키타이에서는 이제 아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신에 나오죠. 아레스신. 헌 칼. 막 깨져 있는 칼로 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갑자기 이게 이상했었어요. 갑자기 이게 한반도에 등장한단 말이야. 스키타이에서만 보이는 풍습이 아마 이때 그러한 강력한 이 사회가 커지면서 주변 지역의 정보가 들어가면서 뭐 사람도 왔다 갔다 했겠죠. 그 와중에 그 기술들과 함께 신앙 치기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는 청동기가 재사용이 되고 공부의 흠이다. 즉 석검에 맞춘 겁니다. 석검의 칼집에 들어가기 맞게 석검 맞게 갈아서 주로 남해안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누가 고조선은 비파형 농검만 나오니까 고조선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비파형 농검의 고조선의 어떤 네트워크는 아마 서북한 일대까지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원전 7세기 때이다. 고인도를 뚫지는 못했어요. 예. 자, 이제 기원전 6세기 때 이때가 또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아까 봤었던 이 고조선의 얼굴이 등장하는 시점이고요. 이 유명한 그 정가과자라고 하는 그 유적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기원 6세기 때. 그리고 저는 이것이 기원전 5세기 때까지도 아마 이 관계에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이제 쭉 그냥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비파형 동검의 네트워크가 이 바레만 일대, 12대 영자 일대 이 유적에서 침향 일대로 옮겨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들어서 이제 갈수록 연나라 세력이 팽창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풍선 누르기 눌러버리면 쭉 커지듯이 이쪽이 커져버리니까 가운데 있었던 유목민들 사이도 같이 밀려나가고
발해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세력이 약해지면서 노동 지역의 사람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문헌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노태돈 교수님은 고조선 영역이 뭐 중심지가 이동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중심지 이동설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짐 싸서 갔다기보다 서로 네트워크로 있는데 마치 우리 돌아가면서 저기 무슨 반장 하듯이 이 지역으로 힘이 네트워크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수도를 막 옮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고고학적으로도 증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온묘학다까지는 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중부에도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마한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기원전 5세기 때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나팔형 청동기, 이거 보이시죠? 나팔 청동기. 이게 우리나라 예산 공설일 건데 이것이 이미 정가화자라는 데서 이미 보여요. 이게 똑같이. 그래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는요, 바로 이 말상투예요. 말 위에 얹고요, 말 가기가 나오게 해서 이렇게 말 가기에 나오게 하는 그 용도인데 실제 예산 동서리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이 지역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그 칭수에 전해진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고조선 계통의 청동기, 의기, 거울 이때 기원전 5세기 때 물밀듯이 내려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전남대에 있었던 박정재 교수가 한번 이제 그 책을 내가지고 기원전 9세기, 5세기 때를 중점으로 해서 기원전 5세기 때를 중심으로 기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한랭화되었다 하면서 뭐 설명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기원전 5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5세기 때 남한의 청동기 시대의 주민들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유적지가 안 나와요. 우리 왜 소위 말하는 점토대토기라고 하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단계는 있는데 유적지는 성공리 문화 단계보다 엄청나게 확 줄어버려요. 인구가 줄은 거겠죠. 한국은 뭐 신도시 하나 파면서 그냥 대규모로 다 발굴해버리니까 유적지가 안 나오는 거는 내가 몰라서 라기보다 그냥 그 당시에 이 삶에 큰 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나중 되면 진짜 몇천 년 되면 또 한국 할 때 이러겠죠. 한국도 지금 출산이 0.75명이니까 이 지나면 한국도 이제 급격한 인구 스물의 위기 왔다고 하겠죠. 자, 거의 그 급입니다. 확 감소해버려요. 그게 누가 침패하냐? 아마 아니겠죠. 기후적 차이겠죠. 사실 한국은 우리가 저희 성공기 사람들 논농사 지었다고 해서 당연시 여기는데요. 사실 그거는 아열대 식물이거든요. 과연 현대의 기술도 어려운 이 쌀농사를 고인도 시대 때 그게 편하게 지었을까? 동남아시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건 정말 경계선에 있을 거란 말이죠. 쌀농사에. 그 도장 농명에, 논농사에. 그렇게 되면서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그리고 고인돌은 어떻습니까? 고인돌은 하나를 두면은 모든 마을 공동체가 같이 숭배하는 공동의 종교예요. 반면에 고조선 지역에 있었던 이 거울과 공동의 샤머니즘은 무엇입니까? 신의 대리인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종교적인 기본적인 컨셉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계통의 청동기가 들어올 때 이들은 고인돌과 같이 있지 않아요. 고인돌과는 관계없는 그릇에서 나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를 쓰지 않고요. 다시 말하자면은 기존 사회가 상당히 위기였을 때 아마 이 지역도 상당히 위기가 많았겠죠. 이 연나라의 확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기후 악화로 이 남아있겠죠. 아마 그 일련의 과정들은 문헌사로는 고조선에 준왕이 내려왔다, 역계령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문헌이 나오지만은
그 문헌은 일련의 과정들에서 한마 기록된 것이지 그거는 다 일회성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가화자 유형의 남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국은 청동기를 일제적으로 쓸 줄 알았구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고인돌 세력이 와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의 공백이 되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까 말했던 이념적 저항, 이데올로지컬 레지스턴스를 겪지 않고 적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저는 이들은 처음부터 공존 전략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점토된 토기 집자리는요, 상속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월적인, 차별적인 어떠한 그 지위를 입지를 가졌어요. 저는 그게 그들이 선민의식도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었던 성공리 문화 토착민들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그들은 이념적으로 관리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굳이 관리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공존하고 그러면 왜 마한 지역에 왔었을까 이 사람들이 그 말도 저한테 가끔 지켜요. 아니 내려오면은 왜 이쪽 경상도 지역을 안 가고 마한 지역에 내려왔냐? 저는 바로 그 답이 이겁니다. 쌍농사, 수전 문화권이 이때 와해가 됐기 때문에 이쪽이 더 유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고조선 관련된 그 종교 체계, 제사 체계와 청동기 체계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회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방계 청동기는 대부분 이 서남 해안이 아니라 서해안 쪽에서 안 나옵니다. 나한테 안 나오고 진변함만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그거는 이들보다 시간차를 두고 성장했었던 진변한 세력들이 마한과 차별화되는 승민의식 위신제로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한 진안 변환이 삼한시대 때 갑자기 경쟁했을 거라 보지 않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 일정 정도 이해관계가 충돌해 왔다면은 그들은 아마 좀 더 차별성을 두면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북쪽에서 바라보는 이 마한 세력의 성립도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5세기 때에는 고조선께 내려왔죠. 그 다음에 기원전 4세기 때 이게 오늘의 마지막 곡자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오르도스 청동기가 일본까지 가게 됩니다. 초원기 청동기가 일본까지 가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기원전 4세기. 저는 이 기원전 4세기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기원전 4세기 때 중국 북방에서는 흉노가 형성되고요. 중국도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외역화가 되죠. 그리고 연나라가 확장되면서 고조선도 아마 요 일대, 요동과 서북한 일대도 아마 위축되었다고 보고 있죠. 요동과도 포함해서. 그리고 남한은 본격적으로 남한의 세영동성 문화, 우리가 남성미용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옥저 일대에도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청동기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흉노가 역사 기록 보면은요, 그 모든 선우하고 두만 선우가 기원전 4세기 후반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 일련의 그 문화적인 어떤 만리장성지대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렇게 새롭게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세력의 재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확장을 해가면서 원래 연나라하고 조선도 있었지만 약간 북쪽에 유목 세력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같이 와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일본에서요.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후쿠오카 아닙니다. 간사이 지역에서 아시죠? 비와호에서 오르도스 청동기 거푸집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얼마 안 됩니다. 10년밖에 안 됐어요. 카미고덴이라는 지역 유적이 있습니다. 카미고덴. 그게 구제 발굴을 하다 발견했어요. 구제 발굴하다가 거푸집이 소개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 거푸집에 나와 있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안테나식이고
예,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그 중국 오르도스 지역에 있는 그 청동 가문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일본 간사이 비와호 근처에서 이게 왜 나왔을까요? 기원전 5, 4세기 때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예, 2014년 6월에 제가 10년 됐는데 10년. 그래서 이게 그 반쯤 깨졌는데 아마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흔적 같아요. 이게 이게 여기서 왜 나오죠? 일본에서 왜 나와야겠죠?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 동검이요 거푸집이 되게 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용적인 칼을 만드는 거푸집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제사를 지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얇게 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상징적인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청동 장인의 이동이라는 것이죠. 동검이 나왔으면 각종 교역이니 소수 주민의 이동 다양한 이야기 안 나왔으면 거푸집이 왔다 갔다 안 했지 않습니까? 청동 장인이 아니다니. 그거는 청동 장인이 아니고는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 같다. 그것이 이제 문제는 이거 이외에는 관련된 오르도스 지역의 유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게 야유부터 고군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문화층이 발견되었는데 그 어디에도 이 관련된 유물들은 없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아직도 일본에서 이거에 대한 그 본격적인 논문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영어로 간단하게 써서 발표한 적은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이 연대는요 뚜렷하게 기원전 5에서 4세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오르도스 청동기의 후기 단계입니다. 지역은 간사이 지역. 간사이면은 여기서 교토에서 약간 북쪽 가면 시가현에 비와호라고 아주 그냥 유명한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일대에 발견되었어요. 자, 기원전 4세기 때라는 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막 한반도에서 발달한 세형 동검이 일본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원전 4세기, 3세기 때는요, 아직 후쿠오카하고 그 일대에서만 확산되었지 아직 칸사이 지역까지는 가지 않았었던 시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늦게 아직 이쪽은 세용동검의 그 문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었던 시점에 나온 것이죠. 이걸 한번 제가 기원전 4세기라고 하는 그 시간과 볼 때 남한도 이제 그 고인돌 사회가 쇠퇴하면서 이렇게 세용 문화가 확산되죠. 북쪽은 이미 뒤집어 엎어지는 시기에 그 모든 유목 문화가 해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인들 역시 사방으로 이동을 했을 겁니다. 남쪽 한다면 어디로 이동할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 남해안 못 갑니다. 여기는 세동 문화 잡아버렸죠. 후쿠오카 못 갔죠. 오히려 가장 멀리 아직 다른 특별한 동경 문화가 있지 않은 곳이 이 사람들한테 보면 오히려 유리한 선택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청동 장인의 이동이라고 하는 제 기본 청동기 해상 모델로 본다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즉 세용동경 문화가 가장 활발하지 않은 곳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제가 이거를 좀 한번 보러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 때나 갈 수 있다고 해서 안 갔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한번 이걸 직접 보고 다시 한번 인물을 해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그 청동기 자체가 아닙니다.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의 활동이 숨어 있습니다. 예, 여기 발견된 당시겠죠. 일본은 이 엄청난 인물을 놓고도 어떠한 해석도 하고 있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아니 심지어는 그 북방지역 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이게 자기들이 하는 해석들과 안 맞아서 그런지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보면은요, 그 진안쪽에 그런 말이 있죠. 진나라 때 그 만리장성의 역을 피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문헌사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엉터리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는데
삼국지 위조 동요전에서 그 변환 쪽에서 그 부분이 약 10%예요. 그 구절이. 아니 한 문헌에서 10%를 아예 통째로 엉소리라고 할 정도면 동요전을 좀 믿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닌데 또 다 믿는데 그 부분은 심지어 그 역을 피해서 왔다면서 그 말이 제 나라나 진나라랑 다르고 어디랑 똑같다까지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단어들까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일정 정도 아예 지어낸 말이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기원전 4세기 때의 문화 변동의 과정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저기 학부 때 이제 그 일제 때 자료를 보니까 우메하라 스웨지 자료 중에서 경주 출토로 기록된 오르도스 동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으로 치부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아마 총동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 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마 영이 이제 확장하면서 이 초원사들도 사방으로 흩어졌었죠. 일부는 영으로 되고 일부는 조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까 말한 진변환으로 와서 실제로 진변을 해서 기원전 3세기 때 기존으로 올라가는 청동 동물 장식들이 많이 보여요. 물론 이제 실제로 매납된 당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똑같은 시대에 아마 이 비와호까지도 그와 같은 이 거푸집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요거는 이제 이 마한과 고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요 문화권의 바깥쪽 이야기입니다. 고조선과 마한은 철저하게 한 황해권으로 이루어졌었던 문화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동한다고 치면은 갈 곳은 경상도 진안 일대 아니면은 이 일본에서도 세운동검에서 비껴난 이 지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따로 넣지 않았는데요. 완주 상림리의 동검이 있습니다. 중식 동검. 그것도 제가 지금 드렸었던 청동 장인의 이동에 그 근거해서 제가 한번 풀었었던 글을 예전에 한번 그 호남국악교사가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완주 상림리 동검도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이었어요. 기원전 보통 2세기에서 3세기 때부터 보고 있거든요. 그 유적을. 근데 기원전 3세기 때, 즉 진나라가 등장할 때, 진시방 진나라 등장할 때 이미 중국 내에서 그 소위 말하는 도시검, 동주식검은 이미 천도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동주식검이 쓰여지는 유일한 지역은 광동 지역하고 운남 지역밖에 없었어요. 청동 장인이 갈 곳은 그 당시에 그 진나라가 성립됐을 때, 진시방 때 내가 청동 장인이에요. 5월에 내가 갈 곳은 청동기를 여전히 쓰면서 얻냐? 망하밖에 없는 것이죠. 이쪽으로 교역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봤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이야기니까 그 청동기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이 가미도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이 거푸지군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상식들을 벗어 던지게 하는 그러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청동기를 보는 걸 때마다 저는요 매번 이렇게 섬찟섬찟한 그러한 유물들을 제가 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가미도변도 아직도 그때의 느낌이 차지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 결론으로서 제가 청동기만을 4번 강의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고백하자면요, 저는 이제 석사 논문이 이제 비파용 동검이었죠. 그리고 비파용 동검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백하자면은 제 그때 주제가 석사 논문 주제가 만주 지역의 비파용 동검이었거든요. 96년도 봄에 졸업했는데 그때는 없었죠. 못 가봤죠. 그리고 러시아 유학 갔다 오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모든 임무는 이제 시베리아, 연해주 이쪽 것만 하다 보니까는 중국을 제대로 가보지 못했어요. 저는 꽤 늦게 2004년도 10월달에 처음 가봤습니다. 중국. 네, 그래가지고 조양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제가 글로만 사진으로 봤었던 유물을 처음 이제 이렇게 보고 조사했을 때 장면인데 예. 여기 뭐 이청규 교수님도 계시고 이번에 그 저기
영남대 가신 그 김재현 선생 여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잊을 수 없는 생일 다음으로 잊을 수 없는 생일 다음 결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두서없이 유라시아부터 남한까지 오는 너무 긴 과정이었는데요. 좀 부족했지만은 이 상황을 좀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에서 한번 또 하면 좋겠습니다.